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면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임박을 했는데요. 네.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네. 대통령까지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례적이긴 하네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을 보면 7월 그 14일부터 16일까지 예. 이제 공급, 그다음에 금융 부분, 그러니까 세제를 주제로 해서 부처별 토론회를 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됐고요. 네. 보통 이제 부동산 대책은 관계 부처하고 좀 협의한 뒤에 발표를 거의 하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발표 전에 좀 이해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을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부동산 세제하고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시장 신뢰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정책의 정당성과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하는 의도로 보여요. 근데 이제 토론회가 이미 이제 정해진 결론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그 대안들도 많이 이제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안에 이제 어떻게 반영되어서 토론회에 나오는지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용범 실장은 요식행위는 아니다. 네네.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답변을 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일단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세제 개편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계속 그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개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이제 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종부세, 양도세 이제 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의 보유를 좀 구분해서 세제를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아직 어느 정도를 세율을 구분할 것인지는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아. 그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거주다 보니까 거주 기간에 이제 그 공제 비중은 좀 확대를 하고, 보유 기간의 긴 거에 대해서는 예. 좀 세제 혜택을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이제 보유 기간은 공제를 좀 줄이고 거주 기간의 공제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래 가진 사람보다 오래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력하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보유 기간의 최대 40%, 그다음에 거주 기간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지금 그렇죠.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단순 보유 기간에 그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은 좀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거나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유했는데 실제로 살지 않은 고가 주택에 네. 좀 과도한 좀 세제 혜택, 공제를 주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똘똘한 그 한 채 있잖아요. 예. 이거 투자 수요를 좀 자극해서 강남 지역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떤 장특 공제,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부분도 이슈가 하나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X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것도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떤 네.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장특 공제도 그래요. 양도세 강화와 같이 이것도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강화했을 때 결국에는 매물이 묶일 것이다, 네, 잠길 네.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락인 이펙이라고 해서 잠금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원래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매도를 막는 결과를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가 너무 낮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좀 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책 문법적으로 보면 정책의 효과가 이런 거죠. 보유세를 올렸어요.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이 커진 이제 사람이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원래 그 효과를 보고 이 정책을 쓰는 건데, 근데 양도세가 좀 낮아야지 파는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높으면 뭐 네, 팔지. 근데 보유세하고 예.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게 되면은 이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 3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있다라고 한번 네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보유세를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연 2천에서 한 3천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양도세 장특 공제가 축소되잖아요. 30억 네. 이상이면 이제 그 구간도 좀 사실 그 새로운 세 구간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10억이면은 세금이 3, 4억이 더 추가돼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보유할 거예요. 그냥. 버티겠죠. 예. 버티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팔면은 양도세 폭탄이고 안 팔면 보유세 폭탄이기 때문에 버티기 전략으로 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대응은 전세를 준 걸 월세로 전환시키고 월세를 임대료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세금을 메꾸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오른 만큼 그걸 세입자에게 전가를 한다. 네, 세입자에게 특히 이제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 개편의 가장 이제 위험한 함정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실거주자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주는지를 해야 돼. 실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디까지로 실거주자로 그렇죠. 줄 것인가에 대한. 예. 특히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본인의 계속 지속적인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이거를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내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중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들은 이미 우리가 두 차례 앞서서 경험을 했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이렇게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아파트값, 전세값이 모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연립 다세대 같은 빌라 시장 쪽으로도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매물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특히 KB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6억에서 3억으로 지금 한도를 뒀단 말이에요. 더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12억이에요. 그러면 자기 현금이 약 7억에서 9억 정도 있어야지만 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청년층 30대. 흔치 않겠네요. 네, 그러면은 거의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전세로 있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걸 포기하고 전세에 그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전세는 작년 대비해서 물량 자체가 28%가 감소했어요. 그럼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물론 재개발 이슈나 기대 수익이 높아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호황이라기 보기보다는 아파트 시장에 있던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옮기고 거기에 또 못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은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상황. 자, 이게 전세 사기 이후로 빌라 쪽은 약간 기피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매 쪽에도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해요. 역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기대가 이제 그쪽 부분에 좀 반영된 것도 있어요. 경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근데 뭐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빌라는 가격 산정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전세 보증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막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또 여기에 이제 또 갑자기 투자를 하거나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유 자체가 이쪽에 전세 빌라나 연립주택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전한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호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요인으로 네. 좀 많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전세 불안을 당연히. 자극할 수 있다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KB은행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받고 있어요. 대출 총량 예. 규제를. 그게 이제 상반기에 거의 80% 정도에서 85%를 다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규제를 위해서 KB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6억에서 3억으로 한도를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규제 수도권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 전국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예. 총액을 다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전세 시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일단 매수 여력을 급감시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매가가 평균이 10억에서 12억인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밖에 안 돼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으로 7억에서 9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이 없잖아요. 보통 갑자기. 없죠. 네, 예. 그래서 30대, 40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 사실상 주택 구입이 그러니까 아파트 구매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실수요자도 임대차에 그냥 그대로 잔류하는 거죠. 주택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전세 시장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28%가 매물이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은 오르고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월세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가격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이거를 또 대출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다 이렇게 잠겨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월세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전세 보조금 받아도 예전처럼 예금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게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더 선호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 매물이 부족하거나 전세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은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까지 임대차 시장에 남게 되면은 집주인은 월세 수요를 당연히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월세화가 단순한 계약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가계의 그 거주 비용을 굉장히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또 거시경제 전체에 좀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세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조이기보다는 좀 실수요 대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호하는 방안을 좀 구분을 해서 보호하고 또 장기 공공 임대하고 민간 임대 공급을 늘리는 보완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지금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 주변에도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정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런데 가계비제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가계비 문제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강력한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85% 이상이 소진이 됐다고 해요. 이 배경은 역시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증시입니까? 두 개가 다 같이 갔습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워낙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굉장히 급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주담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주담대를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면은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상반기에 이렇게 가계대출에는 신용대출까지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B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게 좀 이게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영끌의 B2까지. 네네. 예. 자산 시장에 대한 좀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신용 대출이 커질 거 부분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것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부터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어떤 위험이 있고 보완책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짧게 살펴볼까요? 일단은 예.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가계 부채를 우리가 GDP 대비해서 85%에서 86%인데요. 지금 예. 현재 OECD 뭐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80% 이하로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계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일단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 하락은 아마 하지 않을 거다. 동결 또는 인상하는데 이게 동결과 인상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논쟁이 붙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네. 정도의 가계 부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가계비까지 네.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